혹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여기는 정말 내 동네다 이런 느낌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게요? 그냥 뭐 주소지가 거기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 그게 뭘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 장소랑 나 사이에 뭔가 깊은 연결감이 있다는 거겠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그 연결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제3권이고요. 그중에서도 제8장 살아있는 과정은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에 대한 집단적 비전을 형성하도록 돕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부터 벌써 묵직하네요. 집단적 비전.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수의 그룹부터 도시 전체까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의미 있는 공동의 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왜 생명력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데 결정적일까? 이걸 알렉산더의 통찰을 통해 알아보는 거죠. 흥미로운 건 알렉산더가 이게 무슨 모두가 손잡고 노래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때로는 소수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기록자처럼 공동체의 비전을 담아낼 수도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공유된 비전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여기 주차장 만들자 이런 실용적인 합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함께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합의예요. 일종의 공동체가 꾸는 꿈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참 어려워요. 각자 원하는 것도 가치관도 너무 다르니까요. 모두의 의견을 한데 모으려고 하면 보통은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끝나버리기 일쑤죠. 바로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의 레터만 병원 이야기요. 정신병동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 병동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가장 잘하는 전문가들, 바로 정신과 의사들이 설계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거죠. 아, 그렇죠. 행정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논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수백 명의 사용자 의견을 일일이 다 듣고 조율하는 과정은 정말 악몽 같을 수 있거든요. 악몽이요? 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의견은 계속 충돌하고 예산은 늘어나고 그냥 전문가인 건축가한테 맡겨서 빨리 끝내자 하는 유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심정 사실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저라도 수십 명의 요구사항을 다 듣고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용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의사 없이 병원을 짓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알렉산더는 이걸 어떻게 봤나요? 알렉산더는 그게 단순히 잘못된 걸 넘어서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요. 행정가들이 두려워하는 그 혼란은 사실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된 방식이요? 네, 모든 의견을 한 번에 뒤섞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대신 그는 훨씬 더 정제된 과정을 제안해요. 한 번에 딱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 그가 패턴 또는 일반적 중심이라고 부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희미하게나마 존재하는 근본적인 합의가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혼란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혼란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의 판을 짜는 거죠. 말이 좋은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모두의 의견을 하나씩 듣다 보면 결국 똑같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알렉산더가 이걸 실제로 적용해 본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1996년 포트로더데일의 프로그레소라는 동네 사례가 아주 흥미로워요. 알렉산더가 주민 50여 명과 워크숍을 열었는데 시작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이 동네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 게 다였죠.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제 노트에 적힌 걸 좀 보면 노숙자 야영지 좀 어떻게 해달라. 땅값이 너무 비싸다. 경찰 순찰이 더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곳이 없다. 와, 네,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뒤죽박죽이네요.
언뜻 보기엔 그냥 불만사항 목록 같은데요? 맞아요. 처음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알렉산더와 주민들은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들을 추출해낸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불만사항 목록처럼 보였던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동네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일종의 선언문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해요. 그렇게 패턴을 뽑아보니까 재미있는 경향이 보였어요. 더 작은 주택, 더 작은 필지, 소규모 프로젝트처럼 규모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상점과 주택의 혼합이나 연결된 상점 흐름처럼 기능을 속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무질서해 보이던 의견들 속에서 작고 섞이고 연결된 동네라는 공통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알렉산더가 당시 유행하던 디자인 샤레트라는 방식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다들 알록달록한 펜으로 뭔가 열심히 그리는데 맞아요. 그 샤레트. 네, 나중에 보면 그냥 예쁜 그림 몇 장 남고 정작 뭐가 결정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뭐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디자인 샤레트는 건축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종이에 다 같이 아이디어를 그리게 하는 방식이에요. 겉보기엔 굉장히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걸 공동체의 환상을 파는 행위, 심하게는 정치적 사기라고까지 표현해요. 와, 정치적 사기요? 왜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너무 즉흥적이고 유의적이라 깊이 있는 성찰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더 작은 필지가 왜 우리 동네에 필요한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토론할 시간을 주지 않죠. 그냥 재밌게 그림만 그리다가 끝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결국 그 알록달록한 그림들을 해석하는 건 건축가의 몫이 되는데 이때 건축가 자신의 편견이나 상상력이 슬그머니 끼어들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비판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에서처럼 누군가 우리 동네에 예쁜 시계탑을 만들어요 하고 그림을 그리면 다들 와, 좋다 하고 박수를 쳐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욕구, 즉 사람들이 걸어서 갈 만한 상징적인 목표물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패턴이나 그런 보행자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은 골치 아픈 현실은 놓치게 되는 거죠. 아, 결국 알렉산더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네요. 그림은 감성을 자극하지만 언어는 합의를 만든다. 맞습니다. 그림은 모두가 참여했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국 해석은 전문가의 몫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잘 정제된 언어는 그 자체로 공유된 설계도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언어는 그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니까요. 그럼 이 언어를 통해 비전을 만드는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일본 에이신 캠퍼스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에이시엔 캠퍼스는 정말 좋은 사례예요. 이 학교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학교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교직원, 학생, 행정가들이 모두 모여서 그들만의 고유한 패턴 언어를 만드는 대장정을 시작했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글을 보면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속내를 끌어내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다들 자신의 사적이고 시적인 비전을 말하기를 꺼렸다는 거죠. 맞아요. 다들 점잖게 학교는 그냥 학교죠.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가 한 교사와 나눈 대화가 이 과정의 본질을 보여줘요. 알렉산더가 묻죠.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진짜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교사는 계속 주저해요.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매일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와, 한참의 침묵 끝에 교사가 마침내 입을 열어요. 수업 사이에 작은 개울을 따라 걷는 제 모습을 상상해요. 잠시 벤치에 앉아 5분 정도 있다가 다음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와, 그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냥 학교 조어라고 말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시적인 풍경이 있었다니. 그걸 끈기 있게 끄집어내는 게 바로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알렉산더는 이걸 건축가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꿈처럼 보였던 그 이야기가 공개되자마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며 보편적인 공감을 표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이 모두의 꿈이 되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게 200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시와 같은 패턴 언어가 탄생했어요. 그렇게 언어로 된 비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림도 없이 어떻게 설계를 하죠? 오히려 그 언어가 훨씬 더 강력한 지침이 됐어요. 그 패턴 언어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에게 캔버스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세부적인 형태는 다 달랐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입구, 호수, 개울, 분리된 교실 건물 같은 똑같은 깊은 구조를 그려냈다는 거예요. 아, 언어가 일관성을 만들어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그 언어를 실제 땅 위에는 어떻게 옮겼어요? 아주 아날로그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을 썼어요. 긴 막대에 꽂힌 수백 개의 깃발을 들고 다 같이 부지를 걸어 다니면서 여기가 광장이 되면 좋겠다, 개우는 이쪽으로 흐르면 좋겠다 하면서 깃발을 꽂았어요.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요. 그렇죠. 건물이 들어서기도 전에 깃발만 보고도 아, 여기가 광장이구나. 이 길을 따라 걸으면 개울이 나오겠네 하고 사람들이 공간의 뼈대를 미리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든 거죠. 일종의 공간 스케치를 현실에 그려본 셈이에요. 듣기만 해도 정말 멋진 과정이네요. 자,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진짜 비전은 우리가 흔히 잡지에서 보는 그런 세련된 이미지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비전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내면, 진정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1권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살아있는 구조의 15가지 속성을 저절로 갖게 된다고 해요. 아, 그 레벨의 차이, 강한 중심, 경계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거요. 결국 이 비전은 꽃 한 송이, 시원한 맥주 한 잔, 벽에 잠시 기대어 쉬는 것,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진짜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꼭 작은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1970년대에 이탈리아 볼로냐시 전체가 참여해서 도시의 상징인 아케이드를 보존하자는 거대한 비전을 만들었던 사례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바로 고유성이에요. 각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패턴 언어는 그들만의 문화와 역사,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특성을 갖게 돼요. 복제할 수 없는 그 장소만의 목소리가 생기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책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정말 독특했어요. 일본의 치쿠사다이라는 곳에서는 곤충과 매미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패턴으로 등장했다면서요. 아, 네. 곤충이 살기에 안전한 곳이라면 사람도 안전할 거라는 깊은 믿음에서 나온 거래요. 와, 정말 외부인은 절대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 프로젝트에서는 집안의 다른 모든 공간들이 열리는 특별한 형태의 현관이 아주 중요한 패턴으로 논의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오직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그들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알렉산더는 이 과정을 통해 한 장소의 독특하고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스토옙스키 같은 깊이 있는 목소리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해요. 인간의 다채로운 다양성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살아있는 동네, 생명력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 건 결국 공유된 비전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 비전은 위에서 누군가 내려주거나 다 같이 모여서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식의 피상적인 활동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확인했네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한 번에 하나의 본질적인 패턴에 대해 끈기 있게 토론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시적인 열망을 이끌어내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적 그림은 유연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요. 알렉산더는 이게 무슨 19년대 히피들의 낭만적인 이상주의가 아니라고 굉장히 힘주어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과정이며 일단 이런 공유된 기관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이 매일 지나는 동네나 아끼는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눈을 감고 그곳에서 당신에게 깊은 평화나 기쁨을 줄 무언가를 딱 하나만 상상한다면 무엇이 보이나요? 어쩌면 그건 이름 없는 나무 그늘일 수도, 특정 가게 앞에 낡은 벤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 당신이 방금 떠올린 그 지극히 개인적이고 꿈 같은 이미지가 사실은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저 표면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공유된 감정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